70년대 강남 개발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한 몽촌토성입니다. 당시에는 위례성으로 가장 유력 시대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풍납토성이 백제왕성으로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발 이후 벌써 40년이 훌쩍 넘어 인근의 여러 지역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지요. 그중 모 아파트 자리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68기, 수혈유구 363기, 도로 유적 등 475기의 유구가 발굴되었고, 인근 상가 신축 부지에서는 170평이 채 못되는 면적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14기 등 40기의 생활유구가 발굴되었습니다. 확인된 유물 중에서는 백제 특유의 삼족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방이 근린공원 복합개발 사업부지에서도 2개 지층에 걸쳐 막대한 유구가 쏟아졌습니다. 두 지층은 0.5m의 퇴적층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상층부는 백제 한성기 주거지 28기, 수혈유구 215기, 도로유구 3개소가 확인되었고, 하층부는 역시 백제 한성기 주거지 10기와 수혈유구 200기, 도로유구가 4개소 확인되었습니다. 모종의 사건, 아마도 홍수겠지요, 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시를 재건한 백제인들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적들은 모두 방이동에 위치합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주위로 성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네들이 구축한 여러 시설들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완연한 도시 유적입니다. 그럼 북성인 풍납토성과 함께 남성인 몽촌토성도 수많은 주거지나 구덩이 기둥자리들로 가득하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공들여 쌓은 풍납토성과 달리 몽촌토성은 자연구름을 최대한 이용하여 성곽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부의 넓은 구름과 성곽으로 보호받는 형태로 인해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 왔지요. 70년대 개발하면서 주민들은 소개되고 공원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1980년대와 2010년대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988년 조사된 동남지구에서는 백제 집자리 4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백제 토기와 함께 고구려 토기가 다수 확인되었지요. 475년 고구려의 남하와 연결되는 사료입니다. 스에키 개배 같은 외계 토기도 발견되니 백제와 외의 교류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비사업 이전 재발굴이 진행되었지요. 이번에는 많은 저장용 구덩이와 함께 도로 유적이 나왔습니다. 활석과 천석과 점토로 쌓아 올린 제대로 된 것이며 성 내부 순환도로의 성격입니다. 이곳은 동문지에 인접한 고지대로 주요 시설이 자리했음을 가려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1980년대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해자, 저장 구덩이 등 유구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왔으나 집자리는 모두 합해도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진행된 내부 개활지, 내성농장 자리 발굴에서도 백제의 집자리는 한 곳만 나왔습니다. 오히려 북문지로 향하는 도로 유구는 2군데였고 신라 발해 시대 집자리가 많이 나왔지요. 몽촌토성의 크기는 풍납토성에 비해 많이 작습니다. 풍납토성은 40만 제곱미터인데 비해 몽촌토성은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개발로 완전히 멸실되어 파악이 어려우나 사서의 사성이라 생각되는 삼성동 토성의 넓이보다는 큽니다. 하남 이성산성의 면적이 12만 9천 제곱미터인 것을 보면 백제 왕성이 유력한 풍납토성보다는 작지만 고대의 치소성이나 일반적인 성들보다 많이 큰 성입니다. 풍납토성 축조에 엄청난 공력이 들어갔음에도 방어에 대한 지형적 고려가 적은 것에 비해 몽촌토성은 인근의 유일한 고지로서 자연구름을 영리하게 이용하여 방어력 증대를 꾀하고 해자를 설치했지요. 아울러 내부의 평지를 잘 활용하여 개활지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성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가도 중간에 위치하여 풍납토성을 포함한 강동구가 일자산 등의 고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 열려 있는데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토성이 한강 방어를 위한 군사용 성곽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몽촌토성의 목적도 남쪽 방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점을 바꿔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고구려가 한강 이남의 군사력을 투사하기 용이한 거점으로 활용되기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구려 거주지와 함께 아주 많은 수의 나팔인 모양 토기 등 고구려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내부 개활지 인근의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집수지, 도로 유적과 함께 막대한 양의 고구려 유구와 유물이 나타났지요. 그중
고구려 목재 쟁기와 고구려 목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정착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고구려 이전의 백제 유적에서는 특기할 만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토성의 구조와 별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 경사도가 완만해지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성토로 평탄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며 폭이 10m에 달하는 도로가 북문에서 성 내부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도로 유적이 눈에 띕니다. 모든 구역을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개활지, 문지, 고지 등의 발굴 결과를 보면 집자리는 극소하고 대부분 견실한 도로망의 구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보여줍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근초고왕 24년 11월 서기 369년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하면서 황색 깃발을 사용하다. 황색은 황제의 색입니다. 직전 고구려군을 크게 무찌르고 왕권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존의 군대 편제를 일원화하고 군 통수권이 강화된 것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신왕 6년 7월 서기 397년입니다. 한수 남쪽에서 사열하다. 아신왕은 임기 초기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재차 출정한 상황에서 큰 눈으로 많은 군사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외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태자를 볼모로 보냈으며 군 통수권을 확인하고 부대를 정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백제는 군대 사열을 인근 석천이나 한수 서쪽에서 행해왔으나 4세기부터 한수 남쪽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몽촌토성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대부분 4세기 백제에 의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한수 남쪽이 가리키는 곳은 몽촌토성일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 실성이사금 14년 7월 서기 415년입니다. 혈성의 들판에서 사열하고 금성 남문에서 활쏘기를 구경하다. 혈성의 정확한 위치는 불명이나 경순왕이 왕건을 전송했다는 기록이 있어 경주의 서쪽이나 북쪽이었을 것입니다. 주요 성곽이므로 서쪽의 부산성, 작성을 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열은 알천이나 시림, 남산 서쪽에서 실시하였지요. 군대 집결이 용이하고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사열을 실시하고 위무한 후 전장에 파견하였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였지요. 사열은 백성들이 보아야 합니다. 왕권의 확립과 국가의식 고취, 미래비전 제시는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열은 인근에 가득했던 민가들 가운데 넓은 개활지가 확보된 몽촌토성에서 행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몽촌토성은 백제의 수도방위 사령부이자 국방부로서 주둔과 군사훈련, 유사시 대피성으로 기능하며 왕성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고구려가 몽촌토성에 들어오고 주둔하며 지배를 위한 농경을 행함과 동시에 주요 성곽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신라가 이곳에 들어오고 군사적 활용도가 절하된 상황에서 다수의 거주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층의 백제 유구, 중간의 고구려 유구, 상층의 신라 유구들이 세월을 증명하며 땅의 가치와 세력의 이동이 나타내는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원입니다. 집단 거주지로 탈바꿈한 현대의 주위 모습이 백제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개활지가 유지되고 있지만 문명을 영위하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신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백제의 적석총. 과거 이곳은 한강의 지류로 인해 물길이 돌아가던 곳이라 석촌리 같은 고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고분을 구성했던 돌들은 시간에 의해 퇴락하여 지대의 이점에 의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하고 생활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은 그대로 남겨져 후손들에게 2000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단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석촌, 돌마을. 오늘 다녀온 곳은 석촌동 고분군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남아있는 수많은 백제 유적들은 70년대 강남 개발로 많은 수가 멸실되었습니다. 당시 위례성으로 알려져 있던 몽촌토성은 개발의 삼날을 피해 현재도 발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풍납토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매입 후 발굴 과정 속에서도 왕도로서의 증거들이 수천, 수만 건이 쏟아지며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반면 과거 새거지로서의 조건인 유물삼포지, 성곽, 고분군 중 고분군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당시 왕릉원이라 생각되던 석촌동 고분군은 이미 고분군으로서 인지되던 상황에서 민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적석총을 이루었던 석제들은 신압으로 사라져갈 때쯤이었습니다. 백제는 쌍성을 구축했습니다. 항상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도성을 꾸렸고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왕릉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동구와 광진구의 면한 줄기를 한강으로 알지만 과거에는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이던 시절 이쪽 줄기가 본류였습니다. 깊이도 4-5m로 훨씬 더 깊었으며 초입에 있는 삼성동 토성, 삼국사기의 사성으로 유력한 관방체계가 시작되는 계연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계로왕 21년 9월 서기 475년입니다.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살해되다 라는 기사에 웅리하에서 큰 돌을 가져다 덧너를 만들어 아버지의 뼈를 묻고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데 사성의 동쪽에서부터 숭산의 북쪽에 이르렀다. 과거의 지형을 보면 잠실섬과 탄천을 중심으로 한 석천동 남쪽은 해발이 10m에 불과해 잦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마침 인근의 유일한 성곽인 삼성동 토성에서부터 저지대가 시작되니 빌딩 숲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청담 배수지공원에 삼성동 토성이 있었고 탄천을 따라 제방이 이어지다가 대진 근린공원과 삼전역, 석촌호수 서호를 잇는 제방이 있었겠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남쪽으로 열린 협곡은 정확하게 신갈과 연결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용인은 과거에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신갈에 밀집한 특히 용인 보정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유물 삼포지와 고분군은 이곳이 백제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방향만 다를 뿐 사비의 수도 구조와 근본적인 형태가 동일합니다. 다만 석촌동 고분군의 입지는 평지에 면한 구릉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근성, 활용성이 높은 토지는 후손들의 손이 닿기 쉽다는 뜻이었지요. 석촌동 고분군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봉분이 훨씬 넓은 지역, 특히 동쪽 구릉 사면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석천초등학교를 지나 송파 사거리까지 자연지형을 따라 수백 개의 고분이 밀집해 있었지요. 수백 년을 영위한 장소이니 왕과 왕족들의 고분은 당연하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형인 5개의 봉분을 마치 산과 같다 하여 비교적 최근까지 오봉산이라 불러왔다는 것과 몇 장의 사진이 남아 그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3호분 바로 옆에서 보면 거대한 적석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드론으로 보면 바로 드러나지요. 밑으로 도로와 그 아래로는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남은 것이 다행인데 1983년 도로공사로 이미 기단부가 잘려나갔던 것을 이형구 교수님의 노력으로 겨우 살려낸 것입니다. 현재의 정비된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데 교수님은 포크레인 삼날에 찍혀간 백제인들의 유골들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지요. 적석총 내부를 흙으로 한 것은 백제식, 안과 밖을 모두 돌로 하면 고구려식입니다. 그 와중에 3호부는 고구려식입니다. 가장 크고 고구려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어쩌면 백제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주인공이었을 3호부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성 시기를 미루어 이 걸출한 고분의 주인공은 근초고 왕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연이어 있는 4호분과 2호분은 내부를 흙으로 한 백제식입니다. 특히 4호분은 앞에서 언급한 계로왕이 부친의 무덤을 조성하고 제방을 쌓았다 라는 기사의 주인공인 비유왕의 무덤으로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1호분이 있는데 민가로 인해 기단부만 남았으나 두 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진 쌍분입니다. 흥미롭게도 북부는 백제식, 남부는 고구려식입니다. 2015년에는 1호분과 2호분 사이에 동공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지요. 긴급히 시굴과 발굴 조사가 이어졌고 그 사이로 새로운 고분이 나타났습니다. 초대형 적석총이 마름모로 연접되어 있는 구조로서 발굴 지역에서 확인된 것만 30기가 넘는 고분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금제 귀고리 같은 장신구와 토기, 철기류와 중국제 자기 이외에도 특기할 만한 유물들이 많은 수가 동반 출토되었지요. 일부러 파손하여 매장한 가약의 토기, 대롱옥, 7기, 그리고 8호 적성묘, 11호 적성묘, 1호 매장 의뢰부, 4호 매장 의뢰부, 7호 매장 의뢰부, 6호 연접부 등 수많은 곳에서는 화장인골이 나왔습니다. 특히 1호 매장 의뢰부에서는 고온에 변형된 기와 완전체와 함께 출토되었지요. 백제는 화장과 연결되어지는 확실한 매장 풍습, 의례가 있었고 화장이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통념과 연결한다면 삼국사기의 다음 기록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침류왕 원년 9월 서기 384년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하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어 있었다고 하며 시기적으로 4세기를 아우릅니다. 13대 근초고왕의 치세가 346년에서 375년, 14대 근구수왕의 치세가 375년에서 384년, 그리고 15대 침류왕의 치세가 384년부터 시작되지요. 석청동 고분군의 고분들은 3세기 말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시작이 고구려라는 증거가 되지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백제 건국이 기원전 18년이니 마한의 연속성과 교차되어 그런 것인지 고구려와의 교류가 지속적이었다는 뜻인지는 인근 성곽들과 고분들의 발굴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납토성의 축조연대가 기원전 1세기까지도 올라가는데 외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정착한 것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라 풍납토성의 기원을 마한에 두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마한의 소국 중에 백제국이 등장합니다. 비교적 유물이 충실하게 나타나는 석천동 고분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 사실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방이동 고분군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신라가 조성한 고분군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요. 석실분이기 때문에 백제 것이라면 웅진천도 직전에 조성된 고분이고 5세기면 고구려, 6세기 이후라면 신라로 수렴될 것입니다. 방이동 고분군도 대부분 건물 아래 있습니다. 특히 두 고분군 사이의 가락동 고분군은 한양 아파트 자리에 있었지요. 토강묘인 1, 2호분은 2, 3세기 백제 것으로 보고 행정구역상 가락동 고분군이지만 실제로는 석천동 고분군의 일부이지요. 그런데 3, 4호분은 4, 5세기입니다. 그중 3호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라 토기와 백제 석실이 공존하는 대형의 고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후대의 신라인이 백제 고분을 사용했다든지 백제에 기부한 신라인이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이동 고분군도 석실분 특유의 도굴 취약성으로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 조성 주체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제 조성과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성설로 나뉘어 있으며 역시 신라 토기가 발굴되어 제사용설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라설이 좀 더 우세하지요. 1500년 전 우리 문명의 초기 묘제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밀집한 강남 도심지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발굴은 계속되고 있지요. 고분군에서는 새로운 화장 유골이 발견되어 우리 정신세계의 한 부분을 밝혀내고 있고 어느 재개발 현장에서는 삼국시대의 주거 유적과 도로 유적이 발굴되어 우리 역사의 무게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땅과 그것을 영위하는 인간의 습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또다시 이곳에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고 다시 후손들이 우리를 발굴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 후손들이 문화적 연속성을 가지는 우리의 후손이기를. 아차산성은 신라산성으로 비정됩니다. 백제가 초축한 것을 고구려가 뺏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얼마 전 결정적인 유물이 나와서 신라로 비정되었습니다. 얼마간 당황스럽습니다. 삼국사기에 백제 책계왕이 고구려를 막기 위해 아차성과 사성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286년 3세기 말이지요. 사서에는 395년 광개토 태왕이 개성 옆의 예성강에서 백제군을 격파했다고 나오는데 포로를 잡은 수만 8천인이 대규모 회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광개토 태왕비에는 백제로부터 빼앗았다는 58성 중에 아단성이 있으므로 아차산성이 현재 자리가 맞다면 396년 4세기 말에 고구려군이 풍납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는 다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아차산 남쪽 능선의 200고지에서 남동쪽 사면의 경사지를 활용하여 성곽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흙을 채워 넣었는데 이 흙에서 고배편이 출토되었지요. 분석 결과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신라 축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라가 확장하여 한강 하류를 차지한 시기입니다. 사설을 조금 더 뒤져서 비슷한 시기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진평왕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진흥왕이 획득한 광대한 영토를 잘 정비하여 국가체계를 완성시켰고 고구려 백제와 끝없는 분쟁에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백제와는 암악성 전투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고 고구려와는 북한산성 전투로 대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603년 음력 8월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침입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차산성 발굴조사에서 북한산이라는 명문화편이 발굴되었지요. 사서와 발굴 결과가 두 번 상호 검증되니 아차산성의 원래 이름은 신라 북한산성이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당시 고구려군의 진출 상황을 보면 포천시 군내면 청성산의 반월성을 출발하여 가산면 퇴계원을 거쳐 공격해 왔을 것이고 아차산성의 적방향이 북쪽을 향한 것을 보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영토 방어와 수움 보호를 위해 전략 거점성으로 축조했을 정황과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아차산에는 고구려 것이 분명한 보루군이 있지요. 능선을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된 보루군의 수는 일반적인 막루 역할의 작은 보루 이외에도 보급 거점이나 지휘소로 특별히 육중하게 축성된 현대로 보면 중대 전술기지 수준의 것도 존재하는 와중에 수량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자양동 보루, 구이동 보루, 구이동 체육공원 보루, 홍련봉 보루 2개, 아차산 보루 6개, 용마산 보루 7개, 망우산 보루 3개, 수락산 보루 등 파악된 것만 20개가 넘습니다. 능선을 따라 인계철선같이 늘어서 있는 최전방 GP, GOP 중대전술기지의 조합은 묵책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유기적인 공격과 방어, 보급에 최적화되어 한강과 한강 이남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확실히 차지한 것은 475년 한성백제 함락 이후 다시 신라가 빼앗게 되는 551년까지 76년 동안이니 발굴조사로서 유물유구 분석을 통해 보루들의 축조 연대를 밝힌다면 사서의 행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 전초로 한강까지 전진 배치되어 있던 자양동 보루가 있었고 현재의 자양 한강 아파트 해발 53m 독립된 구릉에 본격적인 전투용으로 축조된 구이동 보루가 있었습니다. 구이동 보루는 약 15m 직경의 석축이었는데 내부 7.6m의 건물지에서 온돌과 배수시설이 확인되었고 400여 점의 고구려 토기, 1000개 이상의 화살촉과 각종 무구류가 출토되었습니다. 연대는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 사용되어서 백제가 조축한 것을 고구려가 탈취한 것으로 보이죠.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을 내려다보는 무명고지에도 고구려 보루가 있었는데 군사시설 설치를 위해 평탄화하면서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부대 외곽에서는 아직도 쉽게 고구려 토기가 발견된다고 하니 아쉬운 현대사의 단면입니다. 체육공원 바로 뒤에는 홍련봉 제1, 2 보루가 있습니다. 아차산과 이어진 능선이 단절되어 있고 주위를 구릉과 평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지배 활동을 한다면 가장 최적인 곳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차산 보루군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일보루에는 타원형의 석축 성벽 안에 목책이 나란히 둘러져 있었으며 건물지, 저수시설과 함께 반지하식 기당 건물도 발견됐는데 인근에서 국내 최초로 고구려 연화문 화당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무기류, 공고류와 함께 농기류들이 발견되어 식량을 자체 조달했다는 증거로서 지역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루도 지형을 따라 석축으로 쌓았고 건물지 3곳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서 명문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관옹, 관에서 사용하는 옹기라는 뜻일 테고 경자, 520년 경자년을 뜻합니다. 475년 백제가 공주로 옮겨간 뒤 고구려가 홍련봉을 비롯한 보루군을 축조하고 6세기 말 신라가 아차산성, 즉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 지역의 주도권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홍련봉에서 출토된 단 2글자로 증명되었습니다. 각 보루들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연대는 6세기 전반의 것으로 당시 고구려가 이 일대를 치소로 삼아 지배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가장 번화한 곳이었던 풍납토성 인근에 새거지를 확장하려 한 고구려인들의 의도가 보이는 듯합니다. 실제로 홍련봉은 석축으로 정성스럽게 축조한 고구려에 의한 6세기 초 도로 유적과 이후 이곳을 점령하여 아차산성을 구축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려 한 신라의 유물 산포지가 홍련봉을 둘러싸고 빽빽히 들어 있습니다. 홍련봉이 지오피라면 아차산은 중대전술기지의 집합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아차산 일보루는 한강 조망이 좋기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아직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따르면 중곡리 성지로 기록되어 있고 지표조사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석축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고고히 흐르는 한강의 잔물결 하나까지 다 보이는 특유의 입지와 아차산 자체에서 최남단 보루였기 때문에 이곳에도 다른 보루들처럼 건물지와 온돌, 집수지, 수많은 토기편이 연구자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일보루에서 북쪽으로 150m쯤 가면 아천동 고분과 아차산 오보루가 나타납니다. 일보루와 아주 가깝습니다. 통일신라의 고분이 존재하고 근래에 보루 정상부 남쪽에 돌탑을 쌓으면서 성도를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원형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100m쯤 가면 아차산 육보루가 있는데 등산객들의 발길에 흙이 침식되어 디딜방아 유적이 노출되면서 발견됐습니다. 둘레는 70에서 80m로 추정되고 있지요. 이 구간에서 성렬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아차산에는 아차산성과 보루군 말고도 아차산 장성이 중곡동 기원정사에서 능선을 따라 망우산 넘어 구리시청 뒷산까지 이어집니다. 성벽의 생김새가 매우 단촐합니다. 폭이 2에서 3m, 높이가 1.5m 미만이어서 삼국시대 당시 차단용 방어성이다. 보루간 이동 통로이다. 조선시대 이곳에 말을 키우기 위해 쌓았던 살고지 목장성이다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차산 삼보루는 450m의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산성에 가까운 규모인데 6,500제곱미터로 일대의 보루군 중 가장 큰 면적입니다. 아직 일부 구역만 발굴되어 전체의 윤곽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디딜방아를 갖춘 방앗간 유적과 정연한 석축과 빽빽한 건물지, 소규모 단야시설, 저장시설과 함께 성벽에는 여러 겹 덧댄 고구려 특유의 보축까지 발굴되었습니다. 전방의 각 보루에 곡식을 비롯한 물자의 공급 역할도 병행하는 일대 보루군의 지휘소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니 삼보루 주변은 꽤나 북적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진 아차산 사보루는 한강 상류가 한눈에 들어오는 능선에 꺾어지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300m 둘레의 성벽에 목책과 석축 성벽 5개소의 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남쪽에 이중치를 통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7개의 건물지와 함께 역시 온돌이 발굴되었습니다. 대장간 흔적이 나왔는데 슬러그가 나와서 소량이 남아 직접 철을 만들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보루에서는 제갈이나 등자 같은 마구가 출토되기도 했지요. 시루봉 보루는 아차산 사보루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아차산에서 망우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 한강 쪽으로 뻗어나온 산줄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북동쪽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내부의 건물지가 12곳 이상 나왔고 온돌과 저수지 등 시설을 충실히 갖추고 있었으며 각종 토기 조각과 대, 부, 정 같은 명문 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부에 이중의 목책을 치고 내부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석성을 쌓고 칠을 만들고 보축하면서 점차 방어력을 증강시켜 갔습니다. 고구려성은 독특한 축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깊게 박고 그 사이를 판축으로 쌓아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외벽에 돌을 덧대어 쌓아 마감하는데 경우에 따라 여러 겹으로 하여 보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토심석축공법으로 백제, 신라, 가야와 완연히 다른 독특한 축성법을 가지고 있었고 아차산 보루군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보루에서 공통적으로 온돌과 농공고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유물유구가 출토됩니다. 고도화된 관방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미루어 고구려인들은 한강유역을 확실한 자국의 영토로서 지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차산성은 고고학적 분석과 명문에 의해 7세기 이후에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이 유력하고 아차산 보루군은 목탄의 탄소연대 측정이나 유물의 시기, 명문 등을 미루어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반으로 그 시기가 특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계로왕이 475년 고구려 장수 제증걸루에게 죽임당했다는 아차성은 어디일까요? 395년 광개토 태왕이 빼앗았다는 성들 중에 아단성이 있으니 한수 이북의 백제 고토였을 것이고 이 시기에 세워진 고구려성은 포천 반월성이 있습니다. 백제 초축이지만 고구려에게 복속당했을 양주 대모산성과 포천 고모리산성, 고모리산성은 역시 광개토 태왕이 빼앗았다는 고모루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지요. 그 밖에 양주에 널리 분포해 있는 고구려 보루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성 같은 관방유적, 북한의 안현면 같은 곳이나 아차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굳이 계로왕을 아차성까지 끌고 가서 죽인 것은 고구려의 세거지에서 고구려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유라고 가정한다면 당시 고구려의 거점이었던 포천 반월성이 아닐까에 생각이 닿습니다. 용마산 보루들 중 이보루는 잘 다듬은 석재를 좁은 정상부 대신 대지가 확보되는 사면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쌓았습니다. 이는 시야 제한 없이 중랑천 일대를 감지할 수 있는 지형적 요건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울 동부의 탁 트인 평야지대와 한강의 수운이 한눈에 보입니다. 멀리 남산과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평야와 구릉지대가 한수 이남을 내려보다 고개를 돌린 고구려인들의 눈에 반사됩니다.